10년을 뼈 빠지게 일한 대감집에서 빈손으로 내쫓긴 머슴 수봉은 하는 수 없이 눈먼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기약 없는 한양 천리 길을 택합니다. 수봉아, 괜찮겠느냐? 아들은 말없이 어머니를 등에 업습니다. 아들은 갈라진 발바닥을 숨기며 웃습니다. 팔다리 멀쩡한 놈이 어머니 하나 못 업겠습니까? 밤마다 어머니 몰래 비벼 꼰 집신. 아들의 땀과 피로 붉게 물든 길 위로 희망 하나 보이지 않는 한양 천리길이 이어집니다. 아들아, 짐덩이인 나를 여기 버리고 너라도 살아가라. 배고픔보다 무서운 건 어머니의 눈물이었던 머슴. 어머니 한양에 가면 눈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제 평생은 오직 어머니 눈 고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미안해 마시고 저희 끝까지 갑시다. 하늘이 감동한 기적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성박 한 고을에 수봉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25의 나이에 이미 어깨가 떡 벌어지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겹겹이 박여 있었지요. 얼굴 생김새는 험하지 않았으나 눈빛만큼은 산짐승처럼 또렷하여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깔보기 어려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당한 눈빛조차 오늘만큼은 제 빛을 잃고 있었지요. 수봉이 15살 되던 해부터 섬겨 온조 대감댁 사랑채 마당에는 아침나절부터 살벌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이른 봄이라 처마 끝에 고드름이 아직 녹지 않았고 마당 가운데 잔설이 군데군데 남아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지요. 수봉은 그 마당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 행랑채 하인 셋이 애워싸고 앞에는 조 대감이 털에투를 두른 채 두 손을 소매 안에 넣고 서 있었습니다. 이놈아. 조 대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독이 배어 있었지요. 환갑을 넘긴 얼굴에 살이 두텁게 올라 턱이 두 겹인 그 입술이 비틀리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 품삯으로 내 아들 빚이나 갚아라. 수봉은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10살부터 이댁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지붕에 올라 기와장을 고치고 가뭄에는 논에 물을 대고 홍수에는 둑을 맞고 10년을 하루같이 뼈를 갈아 넣었습니다. 그 10년의 품삯을 조 대감이 한 뼘도 틀리지 않고 장부에 적어두었다는 것을 수봉도 알고 있었습니다. 봄, 가을로 반씩 나누어 받기로 한 세경이 쌓이고 쌓여 지금쯤이면 제법 묵직한 돈꾸러미가 되어 있을 터였지요. 그 돈으로 눈먼 어머니를 고을 의원에게 데려갈 작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을 잃은 것은 수봉이 12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3해가 흘렀으니 어머니의 눈이 어둠 속에 갇혀 있은 지도 어느덧 13년이 된 셈이었지요. 수봉은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세경을 미리 달라 조르지 않았습니다. 조 대감이 장부를 들이밀며 이래서 아직 안 된다. 저래서 아직 이르다 하는 날에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 대감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요? 도련님이 저작거리에서 진 노름 빚이 얼마인 줄 아느냐? 네가 10년간 일한 것으로 겨우 반도 못 메운다. 당장 남은 건 내 놈 몸뚱이밖에 더 있느냐? 수봉의 눈이 천천히 조 대감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분노라 하기엔 너무 고요하고 체념이라 하기엔 너무 또렷한 눈빛이었지요. 수봉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지은 빚이 아닙니다. 도련님의 노름 빚을 소인이 대신 갚아야 할 도리가 어디 있습니까? 조 대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댁 머슴이 제 앞에서 이렇듯 또 부러지게 말을 받아친 것이 언제였던가 싶은 표정이었지요. 그러나 이내 두 겹의 턱이 실룩이며 다시 비틀어졌습니다. 뭐, 이놈이 감히 말대꾸를 하느냐, 주인이 그러면 그렇다는 거지. 애들아, 이놈 좀 가르쳐라. 뒤에 서 있던 하인 셋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수봉은 뿌리치려 했으나 셋이 붙으니 역부족이었지요. 팔을 비틀리고 등짝을 얻어맞은 채 대문 쪽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하인들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발밑에 잔설이 흩어지고 마당 흙이 수봉의 바지자락에 묻었습니다. 대문 앞까지 끌려 나온 수봉은 그 자리에서 마당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손을 짚으니 돌이 박힌 흙이 손바닥을 긁었지요. 수봉은 이를 악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을 다 펴기도 전에 조 대감의 목소리가 마당 저편에서 날아왔습니다. 당장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다시 보이면 포졸 불러 도둑으로 잡아들인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육중한 나무 소리와 함께 빗장이 걸렸지요. 수봉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15살 소년이 처음 이 대문을 들어서던 날을 떠올렸지요. 작고 겁에 질린 소년이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섰던 그 자리에 지금은 25세 사내가 텅 빈 손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발치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하인 하나의 발에서 벗겨진 집신이었지요. 밑창이 절반 이상 닳아 있어 조금만 더 신으면 달바닥이 그대로 땅에 닿을 만큼 헤어져 있었습니다. 수봉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밑창을 한번 쓸어보더니 말없이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수봉이 어릴 적부터 볏짚 다루는 솜씨는 이 고을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6살 무렵부터 집신을 삼았고 7살에는 제 솜씨로 삼은 집신을 어머니 발에 신겼지요. 틈만 나면 산에 올라 약초를 구경하기를 즐겨 이름도 모르는 풀뿌리를 캐다가 이것은 쓰고 저것은 달다고 혀로 기억해 두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도 서당에서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먼저 알아서 손이 가고 발이 가고 코가 갔지요. 그러나 지금의 수봉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10년 공든 탑이 무너진 자리, 남은 건 빈손과 눈먼 노모뿐이었습니다. 대문 밖 좁은 골목에는 봄볕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처마와 처마 사이가 좁아 하늘이 손가락 2마디만큼밖에 보이지 않는 그 골목 어귀에 눈먼 여인이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지요. 수봉의 어머니 귀덕이라 불리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이 50을 조금 넘겼으나 얼굴에는 60은 좋게 넘어 보이는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을 잃은 탓에 언제나 눈꺼풀 위가 조금씩 떨렸지요. 빛이 사라진 두 눈은 허공의 어딘가를 향해 있었으나 귀만큼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잡아낼 만큼 예민하였습니다. 대문 빗장 걸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들의 발소리가 들렸는지 수봉이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귀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봉아, 한 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아들이 어떻게 되어 나왔는지, 저 대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귀덕은 이미 담벼락 너머로 들려온 소리로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수봉은 어머니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맨발이 눈에 들어왔지요. 집신도 제대로 갖춰 신지 못한 발은 트고 갈라져 있었고 발 뒤꿈치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앉아 있었습니다. 수봉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어머니 발바닥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찬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지요. 발이 차갑습니다, 어머니. 귀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지요. 수봉이 작은 소년이었던 시절에도 힘이 장사인 청년이 된 뒤에도 귀덕은 늘 그 손길로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바로 그때 조 대감댁 쪽문이 열리며 비단 도포를 차려입은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조 대감의 아들 조서방이었지요. 나이는 수봉과 엇비슷했으나 얼굴에는 기름이 잘잘 흘렀고 걸음걸이는 허리가 뒤로 젖혀져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자의 걸음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수봉이 어머니 발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더니 조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수봉의 발치 정확히 어머니 발 가까이에 탁 소리를 내며 뱉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비단 도포 자락을 털며 골목을 지나쳐 갔지요. 수봉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이 달아오를 만큼 뜨거워졌지요. 그러나 어머니 발을 쥔 손은 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켜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이켜고 내쉬었습니다. 귀덕은 침 뱉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손끝으로 아들의 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봉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앞에 등을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지요. 피십시오, 어머니. 귀덕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 등이 괜찮겠느냐? 아들아, 팔다리 멀쩡한 놈이 어머니 하나 못 업겠습니까? 귀덕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등에 두 손을 얹고 천천히 몸을 맡겼지요. 수봉은 어머니를 등에 올린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볍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살이 없어 뼈가 손에 잡힐 만큼 어머니는 가벼웠습니다. 수봉은 골목 어귀를 나서며 한 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닫힌 대문과 조서방이 남긴 침 자국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어디까지인지 모를 길이 있었지요. 어머니, 이 수봉이 팔다리 멀쩡한데 설마 굶기겠습니까? 귀덕은 아들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수봉은 등 뒤에서 어머니가 흐느끼는 것을 느꼈지만 모른 채 하였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는 어머니가 너무도 또렷이 느껴져서 수봉 또한 눈이 시큰해졌지요. 그러나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눈물은 나중에 흘려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걸어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이 고을에서는 저 대문이 보이는 곳에서는 더 있을 수 없었지요. 조 대감댁 안채에 화롯불이 지펴졌습니다. 이른 봄이라 바깥은 아직 차가웠으나 안채 안은 훈훈하다 못해 살짝 후텁지근할 만큼 따뜻했지요. 상 위에는 은주전자에 담긴 술과 구운 고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조 대감이 술잔을 들며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참 10냥짜리 머슴 하나 내보내는 게 일이 시원할 줄이야. 맞은편에 앉은 조서방이 기름진 손으로 고기 한 점을 집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 놈 표정 보셨습니까? 하도 멀뚱히 서 있기에 제가 한 번 침이라도 뱉어줬지요. 그제야 눈이 돌아가더이다. 조 대감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봤자 무슨 수가 있겠느냐. 힘쓸 곳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는 놈이지. 저러다 산적밥이나 되겠지. 두 부자는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거리며 타올랐고 방 안에는 술 냄새와 고기 냄새가 진하게 배어들었지요. 행랑채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문 밖에서 아뢰었습니다. 대감마님, 아까 그 놈이 아직 골목에 있다 하옵니다. 눈먼 노모를 등에 업고 어딘가로 가는 것 같더이다. 조 대감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뭐 어쩔 것이냐. 쫓아낸 놈이 가는 거지. 조 서방이 코를 훌쩍이며 이어받았습니다. 눈먼 늙은이를 등에 업고 어딜 한다고. 하룻밤도 못 버티고 길바닥에 나뒹굴 것입니다. 제 신세나 추스르면 다행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조 서방의 손은 또 술잔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 노른 빚이 얼마인지는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봄이 가기 전에 또 누군가를 찾아 빚을 메워야 할 처지인데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번듯해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아래 고드름 하나가 녹아 뚝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그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수봉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이미 고을 어귀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봉에게는 당장 오늘 밤 잠 한 번 편히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미음 한 그릇도 없었지요. 주머니에는 엽전 2잎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이나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돈이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등 위에는 눈먼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내가 가진 전부였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던 수봉이 방향을 정한 것은 다음 날 아침 주막거리에서 들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주막 처마 아래 쪼그려 앉아 쉬는데 등짐 장수 둘이 주거니 받거니 나누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지요. 한양에 침술이 귀신 같은 의원이 있다 하더이다. 눈먼 자도 보게 하고 반신이 마비된 자도 일으킨다 하던데 그게 사실이오. 어디 있다 했소. 종로 쪽 어딘가라 하더구먼. 워낙 찾는 이가 많아 문턱이 닳도록 사람이 몰린다 했소. 수봉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등에 업힌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도록 몸을 반드시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방향이 생겼지요. 한양이었습니다. 여기서 한양이면 험한 산길을 사흘에서 나흘은 좋게 걸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길도 멀고 고개도 높고 봄이라지만 산 위는 아직 겨울이나 다름없을 터였지요. 그러나 머뭇거릴 까닭이 없었습니다. 수봉은 어머니를 등에 고쳐 업고 한양을 향해 발을 내딛었습니다. 첫날은 그럭저럭 걸었습니다. 마른 신이라 발이 아프지 않았고 어머니를 업은 등도 아직 익숙하였지요. 산 아래 마을들을 지나며 물 한 모금씩 얻어 마셨고 해가 기울 무렵 해가 하나를 발견해 처마 아래에서 바람을 피했습니다. 이튿날은 고개가 시작되었습니다. 험하다는 소문이 있던 고갯길이었지요. 시로라기처럼 이어진 산길이 낭떠러지 옆으로 구불구불 이어졌고 발밑에 깔린 돌은 크고 날카로워 발목을 잡는데 그만이었습니다. 수봉은 한 발 한 발 디딤새를 확인하며 올랐습니다. 어머니를 등에 업었으니 평소 걸음의 절반도 내딛기 어려웠지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고갯마루까지 절반쯤 올라갔을 무렵이었습니다. 툭! 발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수봉이 멈추어 발을 들어보니 집신의 밑창이 옆으로 툭 하고 끊어져 있었지요. 낡은 집신이 험한 돌길을 버티다 끝내 힘이 다한 것이었습니다. 밑창이 벌어진 집신을 신고 걸으니 발가락이 돌에 걸렸고 발바닥이 고스란히 땅에 닿았습니다. 두어 발자국을 더 걸었을 때 발바닥에서 따끔한 감각이 왔습니다. 발을 들어보니 날카로운 돌 조각이 발바닥을 긁고 지나간 자리에서 붉은 것이 스미고 있었지요. 걸을 때마다 그 자리가 흙길 위에 찍혔습니다. 수봉은 고갯마루 바위 하나를 찾아 어머니를 내려앉혔습니다. 잠깐만 쉬십시오, 어머니. 금방 됩니다. 귀덕이 아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물었지요. 어디 다쳤느냐? 아닙니다. 집신이 끊어져서요. 귀덕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봉은 길과 돌틈과 덤불 사이를 살폈습니다. 봄이 아직 덜 왔다고는 해도 산기슭에는 볕이 드는 자리마다 마른 볕이 피 여기저기 걸려 있었지요. 지난 가을 산바람에 날려 나무에 걸린 집단, 흙길가에 흘러내린 집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수봉은 그것들을 모아 손으로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집신 삶는 것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일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엄지손가락으로 날을 세우고 두 손가락 사이로 짚을 꼬고 반을 접어 발 모양대로 엮었습니다. 햇볕이 돌 위로 비스듬히 내리쬐는 자리에 잠깐 얹어 수분을 날렸다가 다시 엮으면 훨씬 단단해졌지요. 짧게는 한 시진 남짓, 길게는 2시진이 걸려야 완성되는 것인데 수봉의 손은 그것을 반 시진 만에 끝냈습니다. 새로 삼은 집신을 발에 꿰었더니 발바닥 아픈 것이 한결 나았지요. 집신을 다 삼고 발에 끼우다가 수봉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산길은 거칩니다.
이 집신도 하루를 버티면 다행일 것입니다. 한양까지는 아직 이틀도 더 남았지요.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걸으면 평소보다 집신이 훨씬 빨리 닳습니다. 하나를 신어 다 다르면 다음 것을 꺼내 신어야 하는데 살 돈도 없고 살 곳도 없으니 직접 삶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넉넉 잡아 20켤레에서 30켤레는 있어야 발이 성한 채로 한양에 닿을 수 있겠지 싶었지요. 수봉은 어머니를 다시 등에 업기 전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볏짚을 더 끌어모아 보따리 안에 넣었습니다. 이튿날 신을 것, 그 다음날 신을 것을 미리 삼아 두기로 했지요. 밤이 되면 잠을 줄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뒤 불씨 하나 간신히 살려놓고 손으로 짚을 꼬았습니다. 타닥타닥 작은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손 그림자가 바위 위에 크게 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했지요. 한 켤레를 신어 다 다르면 다음 켤레를 꺼내 신었으니 보따리 안에 집신은 줄고 또 채워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한양을 향한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울음이라 해도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었지요. 아들 등에 엎여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는 것을 수봉이 등으로 느꼈을 뿐입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도 느꼈고 등에 닿은 어머니 얼굴이 축축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봉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걷는 동안 제대로 된 끼니라고는 없었습니다. 이틀째 아침에 지나친 작은 마을에서 안악이 가마솥을 젓다가 수봉 모자를 불쌍히 여겨 식은 밥 한 덩이를 던져 주었는데 그것을 둘이 나누어 먹은 것이 마지막이었지요. 사흘째 오전에는 계곡물을 손으로 떠서 허기를 달랬습니다. 차고 맑은 물이 뱃속으로 내려갔지만 물이 허기를 채워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봉아. 예, 어머니. 나를 여기 버리고 너라도 살아가라. 수봉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이 늙은이 때문에 네가 이 고생이지 않느냐. 눈도 못 보는 짐덩이를 끌고 다니니 너도 굶고 나도 굶어. 이래서는 둘 다 쓰러지고 만다. 어머니. 수봉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단단한 소리였지요. 짐덩이라는 말씀은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귀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봉은 어머니를 업은 채 길가에 벼트는 바위를 찾아 어머니를 내려앉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이른 봄 산기슭이라 먹을 것이 풍족한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봉의 눈은 남달랐습니다. 바위 틈새에서 웅크린 채 처짚을 내미는 식물들이 보였지요. 냉이보다 조금 억센 들풀, 그리고 볕이 잘 드는 사면의 뿌리를 받고 있는 칡이 보였습니다. 수봉은 돌을 집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흙에 묻고 손톱 사이로 흙이 끼었지요. 얼마를 팠더니 주먹만 한 칡뿌리 2덩이가 나왔습니다. 수봉은 칡을 날 것으로 어머니 입에 넣으려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날 것으로 들이면 쓰고 거칠어 드시기 어려울 것이 뻔하였지요. 수봉은 칡뿌리를 납작한 바위 위에 올려놓고 볕이 잘 드는 자리를 골랐습니다. 봄볕은 약하지만 바위 위는 달랐지요. 검은 돌이 볕을 머금어 손을 대면 따뜻하였습니다. 한 식경쯤 그대로 두었더니 칡뿌리 표면이 조금 말라들었습니다. 겉면에 떨고 쓴 기운이 조금이나마 날아간 것이었지요. 수봉은 그것을 돌 모서리로 잘게 두들겨 부수고 어머니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날 것으로 들이면 쓰고 거칠어 드시기 어려우니 볕에 잠깐 말린 것입니다. 씹으시면 조금은 단기가 올라올 겁니다. 귀덕은 아들이 손에 쥐어주는 것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는 사이 아들의 손을 다른 손으로 가만히 잡았지요. 손끝으로 더듬으니 손바닥에 굳은 살이 느껴지고 손가락 사이사이 박힌 흙이 느껴지고 집신을 삶느라 생긴 손 안에 새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귀덕은 아들 손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수봉아.
예. 이 어미가 미안하다. 수봉은 어머니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등뼈가 손에 잡힐 만큼 가늘어진 등을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렸지요. 한양에 가면 됩니다, 어머니. 의원이 있습니다. 어머니 눈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평생을 어머니 눈 고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희 끝까지 갑시다. 미안해하지 마시고. 귀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지요. 봄볕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위 위에 오른 그림자가 길어졌고 칡뿌리를 나누어 씹은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 침묵 안에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굳은 살이 느껴지는 손 위에 어머니의 마르고 차가운 두 손이 얹혀 있었으니까요. 한참 뒤 수봉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가십시다, 어머니. 해가 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가야 합니다. 귀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먼 두 눈이 아들이 서 있을 자리를 향해 있었지요. 무언가를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려 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수봉은 어머니를 다시 등에 올리고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새로 삼아둔 집신 12켤레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고 발에는 어젯밤 삼은 집신이 신겨져 있었지요. 한양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수봉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양을 향한 길은 낮과 밤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낮에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걸었습니다. 발밑의 길이 어떻든 하늘이 흐리든 맑든 배가 고프든 목이 마르든 수봉의 발은 한양 쪽을 향해 움직였지요. 험한 고갯길에서는 발을 짧게 떼어 디뎠고 너른 들길에서는 보폭을 넓혀 걸음을 아꼈습니다. 어머니가 등에서 무게중심을 잃지 않도록 허리를 낮추었다가 오르막에서는 몸을 앞으로 숙여 균형을 잡았지요. 이처럼 하루 종일 몸을 쓰고 나면 저녁 무렵에는 관절이 욱신거리고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도 수봉은 쉬이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수봉은 불씨를 살렸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두어 개를 긁어모아 작은 불을 피우면 그 불빛 아래에서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낮 동안 길가에서 긁어모아 두었던 볏짚을 꺼내어 손바닥 사이에 넣고 비볐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로 날을 세우고 두 손을 엇갈려 비틀어 올리고 바늘 접어 발 모양대로 엮어 나갔지요. 산길의 볏짚은 들의 것과 달랐습니다. 수분이 많고 흙이 배어 있어 처음에는 손 안에서 미끄러지기도 했지요. 그러나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며 비벼지는 동안 수봉의 손끝에서 배어나온 땀과 흙이 볏짚 속으로 스몄습니다. 그렇게 삶아진 집신은 마르고 나면 언제나 불그스름하게 물들어 있었지요. 누가 물감을 들인 것도 일부러 색을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봉의 손이 닿은 자리마다 수봉이 쏟은 땀이 스민 자리마다 볏짚이 그 빛깔을 머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루 쉬는 집신이 달아빠지면 수봉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새 것을 꺼내 신고 다른 것은 보따리 한켠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지요. 버린다 해도 버릴 곳이 없었고 그 다른 집신 조각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이기도 했습니다. 달아빠진 집신과 아직 새 것인 집신이 뒤섞인 보따리는 수봉의 여정을 고스란히 담은 일지처럼 하루가 다르게 두꺼워졌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손그림자가 바위 위에 크게 졌다 작아졌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어디선가 밤새 한 마리가 울었지요. 수봉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졸음이 밀려오면 이마를 무릎에 잠깐 대었다가 다시 들었고 불씨가 꺼지면 나뭇가지를 더 넣어 살렸습니다. 한 켤레, 또 한 켤레. 보따리 안에 집신이 쌓여갔습니다. 날째 되는 날 수봉은 길을 잃었습니다.
산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이 있다는 나무꾼의 말을 믿고 들어선 숲길이 처음에는 순탄해 보였는데 한참을 들어가다 보니 길이 두 갈래로 갈리더니 이내 어느 쪽도 제대로 된 길이라 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지요. 잡목이 우거지고 덩굴이 발을 잡아끄는 숲 안에서 수봉은 볕이 드는 방향을 기준으로 동쪽을 가늠하며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낭떠러지 아래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 처음에는 분간이 어려웠지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그 소리는 분명히 목구멍을 겨우 열어 내뱉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수봉은 어머니를 가까운 나무 밑에 내려앉히고 낭떠러지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위와 덤불이 뒤엉킨 낭떠러지 밑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지요. 백발이 흩어진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도포를 걸쳤는데 흙과 이끼가 잔뜩 묻어 있었고 오른발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수봉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짧게 한마디를 남겼지요. 어머니, 여기 계십시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낭떠러지를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위를 손으로 짚고 덩굴을 잡아 체중을 실으며 발 디딜 자리를 한 뼘씩 확인하며 내려갔지요. 한 번은 발이 미끄러져 무릎을 바위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으나 수봉은 이를 악물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노인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발목이 심하게 접질려 발등이 부풀어 올랐고 오른쪽 옆구리를 크게 다쳐 도포에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지요.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진 것이 분명했는데 며칠이 지난 듯 상처 주변에 흙이 여러 겹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으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지요. 수봉은 노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빈속의 추위까지 더해진 탓이었지요. 수봉은 허리춤에 매달아 두었던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침에 얻은 마지막 주먹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막을 지나다 주막 주인이 불쌍히 여겨 던져준 냉밥 한 덩이었지요. 어머니와 둘이 나누어 먹으려 아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수봉은 잠깐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머니도 아침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지요. 그러나 손이 먼저 움직여 주먹밥을 노인의 입술 가까이로 가져갔습니다. 어르신, 일어나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노인이 가늘게 눈을 열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이 수봉의 얼굴을 더듬었지요. 드십시오. 노인은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봉이 주먹밥을 조금씩 떼어 노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었지요. 그것을 다 드신 뒤에야 눈에 조금 빛이 돌아왔습니다. 누구시오? 소인은 한양을 향해 가던 자입니다. 어르신, 여기서 며칠이나 계셨습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기력이 바닥난 것이 역력했지요. 수봉은 노인을 업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노인을 옆에 달아 엎는 것은 어림도 없었지요. 노인을 먼저 낭떠러지 위로 올려보내고 어머니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노인을 등에 올리고 낭떠러지를 오르는 동안 팔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렸지요. 그러나 한 뼘씩 한 뼘씩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이는 내가 어찌 도울 수 있겠느냐. 수봉이 씩씩하게 대답했지요. 목소리만 내어 주십시오, 어머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낭떠러지 위로 올라온 수봉은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폐가를 찾아 노인을 옮겼습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오래된 흙집이었지만 바람을 막아주는 데는 충분했지요. 귀덕이 노인의 이마 가까이에 손을 얹어 열을 가늠하는 동안 수봉은 마른 나뭇가지를 긁어 모아 불을 피우고
물을 구해왔습니다. 밤새 노인 곁에 둘이 앉았습니다. 귀덕은 노인의 이마를 적신천으로 식히며 가만히 곁을 지켰지요.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여인이 손끝만으로 노인의 상태를 가늠하며 앉아있는 모습은 짐이 아닌 동반자의 것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노인의 기력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처음 이틀은 물조차 넘기지 못하다가 사흘째부터 조금씩 죽을 넘기더니 닷새가 지나자 스스로 상체를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목의 붓기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으나 눈빛만은 날로 또렷해졌지요. 수봉은 그 열흘 동안 노인을 간병하며 한양길을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지요. 낮에는 노인이 지시하는 대로 약초를 구해왔고 밤에는 불을 지켜 방이 식지 않도록 했습니다. 먹을 것은 여전히 귀했지만 수봉이 산에서 캐온 뿌리와 나물로 세 사람이 끼니를 이었지요. 열흘쯤 되던 날 수봉은 노인의 정체를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가져오면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름을 불렀습니다. 산에서 흔히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수봉이 이름도 모르고 가져온 풀뿌리조차 한번 들여다보고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술술 이야기를 풀어냈지요. 이것은 어디에 쓰이고 저것은 어떤 병의 금기이며 요것은 이 계절에 캐면 효능이 절반이라는 식으로 말이었습니다. 범상한 이가 아님을 알 수 있었지요. 그러나 노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수봉도 굳이 묻지 않았지요. 노인은 열흘이 지나면서부터 슬그머니 수봉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느닷없이 왔습니다. 기력을 아직 다 회복하지도 못한 노인이 갑자기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지요. 인근 산에서 자라는 더덕뿌리를 캐어 오너라.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은 소리풀 한 줌 가져오너라. 계곡 상류에서 돌틈에 고인 물만 떠오너라. 하나를 가져오면 둘을 시키고 둘을 가져오면 셋을 시켰지요. 수봉은 군말 없이 다녀왔습니다. 단 한 번도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라 묻지 않았고 먼 길입니다. 하고 토를 달지도 않았지요. 다만 노인이 시키지 않은 것을 하나씩 덧붙여 올 때가 있었습니다. 소립을 가져오라 했더니 소립과 함께 볕에 반쯤 마른 쑥 한 줌을 곁들여 왔고 더덕을 캐어 오라 했더니 더덕의 껍질을 벗겨 이미 돌 위에 올려놓아 숨을 빼기 시작한 채로 왔지요.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먼저 알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보름이 가까워지던 날 밤에 왔습니다. 노인이 이불을 걷어내고 수봉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돌보아 주는 것은 고마우나 당신들은 갈 길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냥 두고 가도 좋다. 수봉은 잠깐 노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얼굴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병들었다 해서 버리면 사람이 아니지요.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보름째 되는 날 낮에 왔습니다. 노인이 처음으로 등을 벽에 기대고 반드시 앉아 수봉을 정면으로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묻겠다. 예. 네가 의술을 배운다 해도 그 술법이 권세 있는 자에게만 쓰이게 된다면 어찌하겠느냐. 수봉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는 얼굴이었지요. 불씨가 타닥거리고 귀덕이 방 한켠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글도 짧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어머니 눈 하나 고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노인이 오랫동안 수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수봉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제 혼자 하는 말인지 모를 그 소리가 폐가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반은 아는 자에게
나머지 반을 전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 수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처음으로 웃고 있었지요. 그제야 노인이 입을 열어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일찍이 임금 곁에서 어의로 복무하였으나 궁중 깊숙이 스며든 권력 다툼의 환멸을 느껴 스스로 관직을 내려놓고 속세를 등진 자라했습니다. 이름도 출신도 이제는 다 내려놓은 지 오래라 했지요. 다만 한 가지만이 아직 아깝다고 하였습니다. 배운 것은 내가 죽으면 땅 속에 묻힌다. 전할 자가 없었지. 노인이 그날 처음으로 구중구포의 이치를 입에 올렸습니다. 9번 찌고 9번 말리는 법. 그 오래고 고된 과정을 통해 거칠고 쓴 약재가 몸에 이로운 것으로 변하는 이치였지요. 내가 나머지 반을 전하겠다. 노인이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거창한 의서도 어려운 혈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칠기였습니다. 수봉이 고갯마루에서 볕에 말려 어머니께 드렸던 그 칡이었지요. 노인은 수봉에게 칡뿌리를 다시 한번 가져오게 했습니다. 수봉이 캐어온 칡뿌리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피던 노인이 한 가지를 더 지시했지요. 볏짚 태운 잿물이 있느냐. 수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신을 삼다 생긴 집 부스러기를 태운 제가 보따리 한켠에 남아 있었지요. 마침 물도 있었습니다. 수봉은 그 자리에서 잿물을 만들었습니다. 잿물에 칡뿌리를 담그고 소 다닌 돌 위에서 뜨거운 것을 올려찌는 방식으로 대신하였지요. 노인이 그것을 지켜보다 짧게 말했습니다. 칡을 잿물에 쪄서 드리려 했던 것이냐? 예. 볕에만 말리면 쓴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으니 잿물에 한 번 통과시키면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번쩍 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흐릿한 무언가가 번졌지요. 웃음이라 하기에는 작고 놀람이라 하기에는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이치가 구중구포의 씨앗이다. 한 번 쪄서 한 번 말리는 것을 9번 반복하면 어찌 된다 생각하느냐. 수봉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점점 더 깊이 달라지겠지요. 그렇다. 그날부터 수봉은 9번을 찌고 9번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찌면 칡뿌리의 빛깔이 조금 어두워지고 말리면 다시 수분이 날아갔습니다. 2번, 3번 반복할수록 색이 점점 짙어졌지요. 처음에는 흰빛이던 칡이 연한 황갈색이 되고 황갈색이 짙은 갈색이 되더니 7번째를 넘기고부터는 눈에 띄게 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번째를 마친 칡뿌리는 수처럼 검고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 검은 것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달았습니다. 쓰고 거칠던 날것의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은근하고 깊은 단내가 폐가 안을 감돌았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받아 손가락으로 눌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을 여처럼 굳혀라. 고가의 형태로 만들면 휴대가 쉽고 체온에 닿으면 서서히 녹아내린다. 수봉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검어진 칡을 돌 위에서 으깨어 반죽하고 볕에 굳히기를 반복하였지요. 식으면 손가락 2마디만 한 덩어리로 굳었습니다. 겉은 단단했으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체온에 닿아 바닥부터 조금씩 물러졌지요. 흑칠고 헤이그 가오라 하였습니다. 노인이 직접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소갈증을 오래 앓아 목구멍이 타고 넘기는 힘조차 잃은 자에게 이것만큼 맞는 약이 없다. 체온에 닿아 녹으니 삼키는 힘이 없어도 된다. 입술 사이로만 올려주어도 녹아서 흘러 들어간다. 수봉은 그 말을 들으며 손 안에 흑칠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쓰고 거칠던 것이 9번의 인내를 거쳐 이검고 윤기 있는 것으로 변한 것처럼 수봉 자신의 길도 언젠가 그러할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지요. 노인은 열흘을 더 수봉을 붙잡아 두며 여러 가지를 전수했습니다. 혈자리 몇 가지, 약재를 다루는 손의 감각, 맥을 짚는 법의 기초.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병이 왜 생기고 어떤 방향으로 다스려야 하는지를 이치로 풀어 설명하는 것이었지요. 수봉은 그를 잘 몰랐으나 들은 것은 고스란히 몸 안에 쌓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노인이 수봉의 손을 한 번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꼭 고쳐라. 그것뿐이었습니다. 수봉은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폐가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노인이 문 앞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봉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마침내 한양이 보이는 고개에 올라선 것은 집을 떠난 지 20날이 지나고도 며칠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고개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양 땅은 수봉이 짐작하던 것보다 훨씬 넓고 빽빽했습니다. 기와 집의 지붕이 물결처럼 이어지고 그 사이사이 사람이 오가는 소리가 멀리서도 웅웅 울려왔지요. 수봉은 잠깐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저 안으로 들어가야 했지요. 눈을 고칠 의원을 찾아야 했고 잠잘 곳도 먹을 곳도 없이 저 복잡한 거리를 헤집고 다녀야 했습니다.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땅이었지요. 수봉은 고개를 내려왔습니다. 한양성 안으로 들어선 수봉은 제일 먼저 주막을 찾았습니다. 허기가 극에 달해 있었고 어머니도 이틀째 제대로 드신 것이 없었지요. 주막 주인에게 물 한 사발을 청했더니 그것은 내어주었습니다. 수봉은 어머니를 처마 아래 앉혀드리고 주막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물을 홀짝이며 귀를 열었습니다. 장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누가 무슨 벼슬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 소리들 사이에서 수봉의 귀에 걸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판서 대감댁 말이오? 이미 글렀다고들 하던데. 그렇게 대단하다 하던 분이 설마 그리 되겠소.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지요. 어이가 셋이나 붙었는데도 손을 못 쓰고 있다 하지 않소. 소갈증이 극에 달해 물 한 모금도 넘기질 못한다 하더이다. 이미 장례 준비를 속삭이는 자들이 생겼다 하오. 그 외동딸이 아버지 곁에서 떠나질 않는다 하던데. 낭자가 기특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지극한 효성이라도 사람 목숨을 잡아두지는 못하는 법. 수봉은 물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소갈증,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병. 물을 찾다 끝내 넘기는 힘조차 잃는 지경에 이르는 병. 수봉의 머릿속에 노인의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소갈증을 오래 앓아 목구멍이 타고 넘기는 힘조차 잃은 자에게 이것만큼 맞는 약이 없다. 수봉은 보따리 안을 더듬었습니다. 집신들 사이에 천으로 싸서 넣어두었던 그것, 흑칠고가 손에 잡혔지요. 작고 단단한 덩어리가 손바닥 안에서 체온을 받아 미세하게 물러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이 판서 대감댁 안채에서는 젊은 낭자 하나가 병상 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외동딸, 이 낭자였습니다. 나이 21에 이마가 곱고 눈이 또렷한 낭자였지요. 지금 그 눈에는 눈물 마른 자국이 여러 겹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것은 반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갈증이 심하다 하였고, 그 다음에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 하였지요. 어이가 하나 붙고, 둘이 붙고, 셋이 붙었습니다. 약재도 하나가 들어오고, 둘이 들어오고, 점점 더 귀하고 값비싼 것들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약재 값은 날마다 올라가는데 아버지의 안색은 날마다 내려갔습니다. 이 낭자는 그것을 오래 이상히 여겨왔습니다. 처음에는 병이 워낙 깊은 탓이려니 했지요. 두 번째에는 약재를 구하기 어려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가 지나도록 조금의 차도도 없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침울한 얼굴로 병상에서 나오는 주치의의 표정을 보며 낭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아버지를 낫게 하려는 것인가? 그러나 물음은 물음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이 판서 대감이 직접 불러들인 자였고
대감이 의식이 없는 지금 낭자 혼자 그 자를 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낭자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서늘했습니다. 혈색도 없었지요. 아버님, 대감은 눈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성 밖에서는 수봉이 보따리를 고쳐 메고 이판서 대감댁이 어느 쪽인지를 주막 사람들에게 물어 방향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손 안에 흙칠고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를 등에 업고 수봉은 다시 걸음을 내딛었지요. 이판서 대감댁은 종로 쪽 큰 길에서 골목 하나를 꺾어 들어간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문이 컸습니다. 소슬대문이라 불리는 형식으로 문 위가 담장보다 한 길은 더 높이 솟아 있었지요. 기둥마다 붉은 칠이 입혀져 있었고 문 양쪽에 석등이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대감댁의 위세가 대문 하나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수봉은 그 대문 앞에 서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보따리를 고쳐 메고 어머니를 등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대문 옆 처마 아래로 모시고 바닥에 짚을 몇 가닥 깔아 앉혀 드렸지요. 봄비가 이따금 흩뿌리는 날이었습니다. 처마가 비바람을 막아 주기에는 충분한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십시오. 들여보내 주겠느냐? 귀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기대도 걱정도 실리지 않은 그 담담함이 오히려 수봉의 마음을 단단하게 했지요. 들여보내지 않으면 들여보낼 때까지 있겠습니다. 수봉은 대문 앞으로 걸어가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쪽 문이 열리며 상투를 들고 행전을 친 하인이 얼굴을 내밀었지요. 누구요? 소인은 한양 밖에서 온 자입니다. 이 판서 대감마님의 환우를 다스릴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인이 수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발이 흙투성이고 옷은 한 달이 넘도록 갈아입지 못해 누더기가 다 되었으며 등에 지고 온 보따리는 볏짚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지요. 하인의 얼굴에서 잠깐의 검토가 끝났습니다.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쪽문이 닫혔습니다. 수봉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드렸지요.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주어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쪽 문이 다시 열리더니 이번에는 하인이 둘이었습니다. 이 거지 놈이 감히 어느 댁 대문을 함부로 두드리는 것이냐.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몽둥이로 쫓아내겠다. 수봉이 답했습니다. 소인은 이판서 대감마님의 소갈증을 다스릴 약을 가져왔습니다. 한 번만 들여보내 주십시오. 저놈 봐라. 어이도 못 고치는 병을 이 거지가 고친다고. 야, 내보내라. 하인 둘이 수봉의 팔을 잡아 대문에서 끌어냈습니다. 수봉은 버텼으나 둘의 힘을 혼자 당해내기는 어려웠지요. 골목 어귀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날 밤 수봉은 대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꿇어 앉았습니다. 빗방울이 간간히 떨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아직 봄이라 밤 공기는 차가웠지요. 수봉은 대문 앞에 두 무릎을 꿇고 허리를 반드시 세운 채 앉았습니다. 보따리는 옆에 놓았지요. 밤이 깊어지자 비가 조금 더 세졌습니다. 수봉의 도포가 어깨부터 젖어들었지요. 그래도 수봉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처마 아래에서 괜찮으신지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한 뒤 수봉은 보따리에서 볏짚을 꺼내 손으로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타닥. 작은 불씨를 살려 옆에 두고 대문 앞에 꿇어 앉은 채 집신을 삼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쪽문을 열고 나온 하인이 수봉을 보고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밤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발 앞에는 새로 삼은 집신 두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무릎을 꿇은 채 집신을 삼은 것이었지요. 하인은 잠깐 머뭇거리다 물을 가져왔습니다. 내치기가 어쩐지 겸연쩍어진 것이었지요. 물 한 사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마셔라. 그러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수봉은 두 손으로 받아 한 모금 마시고
처마 아래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문 앞으로 돌아와 꿇어 앉았지요.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이 되면 집신을 삼았고 낮이 되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창살 사이로 내다보며 수군거렸지요. 저 미친 놈이 또 집신을 꼬고 있다. 사흘째야. 절에서 뭘 얻겠다고. 그나저나 저 보따리 좀 봐라. 달아 빠진 집신이 수두룩하네. 하인들이 비웃으면서도 아무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 묵묵한 손놀림이 오히려 기이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었지요. 무언가를 달라 울부짖지도 않고 억울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앉아 밤이면 집신을 삼고 낮이면 허리를 세우고 있었지요. 대문 옆 처마 아래에는 귀덕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문 앞에 꿇어 앉아 있는 것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귀로는 다 알고 있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오전에 귀덕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수봉아, 예, 어머니. 춥지 않으냐? 괜찮습니다. 귀덕이 잠시 말이 없다가 이었습니다. 내 어미는 바람 한 줄기에 쓰러질 사람이 아니다. 걱정 말고 내 할 것만 하여라. 수봉은 답 대신 손을 더 힘껏 비볐습니다. 볏짚이 손바닥 사이에서 빠르게 엮어졌지요. 달아 헤어진 집신들이 쌓인 보따리와 그 옆에서 새 집신을 꼬는 손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이 사내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가 그 자리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대문 안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나더니 하인 하나가 다급하게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발소리가 났지요. 잠시 뒤쪽 문이 열리며 이번에는 행수 하인으로 보이는 나이 든 사내가 나왔습니다. 수봉을 내려다보더니 팔짱을 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라. 내가 사흘을 봐줬으면 체면은 세운 것이다. 이제 그만 물러나거라. 안에서도 이미 내 놈약 같은 건 필요 없다 하셨다. 수봉이 고개를 들어 행수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은 이 판서 대감마님을 살릴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이 셋이 붙어도 못 고치는 병을 내 놈이 고친다고. 당치도 않다. 소인이 직접 대감마님을 뵙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수 하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꿇어 앉은 사내가 3일 내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이제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렇다고 선뜻 들여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마 아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수봉의 어머니 귀덕이 담벼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지요. 눈이 보이지 않아 발밑을 더듬으며 한 발씩 내딛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봉이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귀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바닥을 손으로 더듬어 방향을 잡더니 행수 하인이 서 있을 자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지요. 행수 하인이 놀라 뒤로 반걸음을 물렸습니다. 귀덕이 행수 하인 앞에 당도하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문 앞 골목 바닥에 눈먼 여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귀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지요. 우리 아들 말이 사실이요. 이 아이가 한 달 가까이 이 어미를 등에 업고 걸어왔소이다. 밤마다 잠을 줄여 이튿날 신을 집신을 삼으며 왔소이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었으나 단 하루도 어미를 두고 가자 하지 않았소이다. 행수 하인이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제 눈이 멀어 세상을 못 보니 이 아이가 저리 고생을 하오이다. 차라리 이 늙은이 목숨을 드릴 테니 대감마님만 살려주시오. 이 아이 한 번만 들여보내 주시오. 귀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빛 없는 두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골목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통곡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고 떨리는 울음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골목 담장을 넘어 대문 안으로 안마당으로 흘러들어갔지요. 수봉이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괜찮다. 귀덕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아 쥐고 있었지요. 행수하인의 얼굴에서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마른 침을 한 번 삼키더니 뒤를 돌아보았지요. 담장 안에서 서너 명의 하인이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 얼굴들도 전처럼 비웃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행수하인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다만 낭자마님께 여쭤보겠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봉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등을 쓸어들였습니다. 귀덕의 무릎 앞에 돌자국이 새겨져 있었지요. 수봉이 그 자리를 손으로 가만히 닦아드렸습니다. 귀덕은 아들의 손을 잡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둘 사이에 오간 것이 있었지요. 대문 안이 잠시 소란스러웠습니다. 행수하인이 안으로 들어가 낭자에게 아뢰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렸지요. 낮은 목소리들이 오가다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이윽고 안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소슬대문의 쪽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나온 것은 몸종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낭자가 나왔지요. 이 판서 대감의 외동딸, 이 낭자였습니다. 낭자는 골목으로 나오자마자 멈추었습니다. 처마 아래에 앉은 눈먼 여인과 대문 앞에 꿇어앉은 사내를 천천히 보았지요. 그리고 사내 옆에 놓인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낭자의 시선이 그 보따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보따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이 무엇인지 낭자는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집신이었습니다. 밑창이 완전히 달아빠진 것들과 아직 새 것인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낭자는 한 걸음 다가가 보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달아빠진 집신들의 수가 이 사내가 걸어온 날의 수였지요. 밑창이 반만 남은 것, 사방이 헤어진 것, 바닥이 뚫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불그스름하게 물든 새 집신들이 보였습니다. 밤마다 손수 삼아 보태운 것들이었지요. 누군가를 등에 업고 저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밤마다 내일 신을 신발을 손수 삼으며 왔다는 것을, 낭자는 그 모든 것을 보따리 하나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아직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낯선 사내였으나 저 보따리가 말하는 것 앞에서는 언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낭자는 수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봉은 낭자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낭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약이 무엇이오? 흑칠고라 합니다. 소갈증을 오래 알아 넘기는 힘을 잃은 자에게 쓰는 것으로 체온에 닿으면 스스로 녹아내려 굳이 삼키지 않아도 된다 하였습니다. 낭자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이가 셋이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어이들이 쓰는 약재는 날로 귀해지고 값이 올라갔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낭자는 오래전부터 그것을 이상히 여겨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지요. 병상의 아버지 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함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사내에게서 주치의에게서는 끝내 느낄 수 없었던 것이 보였습니다. 주치의는 처방을 내릴 때 언제나 침착했습니다. 의심 없이 침착한 자의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이 사내는 달랐습니다.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사흘을 버틴 이 사내에게는 이 약이 듣지 않으면 자신도 끝이라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자는 거짓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법이었지요. 낭자는 결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병상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은 눈을 감은 채였지요.
오전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낭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대감이 가늘게 눈꺼풀을 움직였지요. 아버님. 대감이 눈을 반만 열었습니다. 문 밖에 한 사내가 있습니다. 이달이 넘도록 눈먼 어미를 등에 업고 한양까지 걸어온 자입니다. 약을 가지고 왔다 하옵니다. 한 번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감의 입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실에 매달린 것처럼 가늘고 끊어질 듯 했지요. 들려라. 낭자가 빠르게 일어나 안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들이거라. 행수하인이 고개를 숙이고 쪽문을 크게 열었습니다. 수봉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대문 안으로 첫 발을 내딛었지요. 대감의 병상이 있는 사랑채 안채로 들어서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50줄의 사내였습니다. 회색 도포를 단정히 여미고 의원들이 들고 다니는 약재 상자를 옆에 낀 모습이었지요. 대감댁의 주치의였습니다. 성은 변씨라 하였는데 낭자가 안으로 들인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나온 것이 분명했지요. 변 주치의는 수봉을 보자 즉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오? 낭자가 앞으로 나서며 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님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약이요? 변 주치의가 수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출처도 모를 약을 대감마님께 함부로 올린다는 말이오? 이 사람이 의원이기는 한 것이오. 어느 의원을 사사하였소? 어디 출신이오? 수봉이 답했습니다. 소인은 정식으로 의원에게 배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속에서 어의를 지내셨던 분께 흙 칠고 만드는 법과 그 이치를 배웠습니다. 어이라고, 허허. 변 주치의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어이를 지낸 자가 산속에 있다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대감마님을 두고 산속에 처박혀 있겠소.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요. 그리고 수봉의 보따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디 그 약인지 뭔지를 한번 봐야겠소. 출처를 확인하고 제가 직접 올려야 할 것이오. 이 약의 성분과 제조가 검증되지 않았소. 수봉이 뒤로 한 발 물렀습니다. 보따리를 두 손으로 고쳐주며 말했지요. 약의 이치는 소인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변 주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굳어지는 눈빛이었지요. 감히 이 댁 주치의에게 직접 설명을 하겠다고. 네가 의원이냐? 어디 해보아라. 수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갈증은 몸 안의 진액이 오래 마르고 화기가 치솟아 생기는 병입니다. 물을 아무리 드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것은 마신 물이 화기를 식히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지요. 이 경우 차갑고 쓴 약재를 쓰면 일시적으로는 갈증이 가라앉아 보이나 오히려 속을 더 허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병을 키웁니다. 변 주치의 입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비웃는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요. 흑책은 9번을 찌고 9번을 말리는 구중구포의 법을 거치면 쓰고 거친 성질이 완전히 변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병의 성질을 띠게 되고 마른 진액을 천천히 보충하면서 동시에 화기를 가라앉히지요. 무엇보다 의 형태라 체온에 닿으면 스스로 녹아내리니 넘기는 힘을 이미 잃은 대감마님께도 올릴 수 있습니다. 말이 끊어졌습니다. 변 주치의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반박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자의 얼굴이었지요. 낭자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변 주치의는 약재의 이치를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는 자였습니다. 다 알면서도 차갑고 쓴 약재를 써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지금 이 젊은 사내의 설명에 반박하지 못하는 것이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낭자는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낭자가 변 주치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변 주치의가 낭자를 돌아보았지요. 오늘은 이만 물러나 주십시오. 변 주치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언가 항의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러나 낭자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 주치의는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변 주치의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낭자는 즉시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병상곁 뒤주 안에서 장보 하나를 꺼내어 조용히 방 한켠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반년치의 약재 장부였지요. 낭자가 오래전부터 이상히 여겼다로 보관해 온 것이었습니다. 낭자는 장부를 펼쳐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쓰이지도 않은 값비싼 약재들이 기록된 줄줄이 보였지요. 낭자는 그것을 덮고 소매 안에 깊이 넣었습니다. 때가 오면 쓸 것이었습니다. 대감의 병상은 어두웠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봄볕이 들어왔으나 방 안까지 닿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이불이 목까지 덮인 채 반드시 누운 대감의 얼굴은 안색이 흙빛이었습니다. 볼이 파이고 관자놀이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지요. 숨소리가 있었으나 아주 얕았습니다. 귀를 가까이 대어야 겨우 들을 수 있을 만큼이었지요. 수봉이 조심스럽게 대감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노인에게 배운 대로 엄지와 검지 사이 맥이 뛰는 자리에 손가락을 얹었지요. 맥이 있었습니다. 가늘고 빠르고 힘이 없었으나 분명히 살아있는 맥이었습니다. 수봉이 눈을 감고 잠시 그 맥을 느꼈습니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수봉이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집신들 사이에 천으로 곱게 싸두었던 흑칠골을 꺼냈지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체온의 다 겉면부터 서서히 물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넘는 여정 동안 품 안에서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수봉이 대감의 입술 가까이 흑칠골을 가져갔습니다. 대감마님, 드십시오. 그러나 대감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넘기는 힘이 이미 바닥난 것이 분명했지요.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거렸으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낭자가 곁에서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수봉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흑칠고는 체온에 녹는다 하였지요. 그러나 손바닥 위에서 녹이면 흘러내리고 맙니다. 입술 위에 올려도 대감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밀어 넣으려 해도 억지로 입을 벌리면 대감에게 무리가 올 것이었지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수봉이 흑칠골을 자신의 입 안에 넣었습니다. 혀 위에 올려놓으니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단단하던 고가 천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지요. 달고 깊은 냄새가 입 안을 채웠습니다. 수봉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녹을 때까지 혀 위에서 기다렸지요. 낭자가 수봉이 하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흑칠고가 입안에서 완전히 녹아 고르내기 되었을 때 수봉이 몸을 낮추어 대감의 입술 가까이로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술 사이로 한 방울씩 흘려 넣기 시작했지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낭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수봉의 손이 대감의 턱 아래를 받치고 고개가 아주 조금 뒤로 기울어지도록 잡아주었지지요. 약이 중력을 따라 목구멍 안으로 흘러드는 것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이 끝나면 수봉은 다시 새로운 흑칠골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녹이고 다시 흘려 넣었지요. 그것을 5번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대감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2번째, 3번째에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4번째 무렵이 되자 대감의 미간에 새겨져 있던 깊은 주름이 아주 조금 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5번째를 마쳤을 때 대감의 입술이 조금 달싹였습니다. 낭자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수봉은 대감의 맥을 다시 짚었습니다. 처음보다는 조금 더 깊어진 느낌이었지요. 아주 조금이었으나 분명했습니다. 수봉이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 내일 아침 다시 올리겠습니다. 낭자가 수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물으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요. 수봉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섰습니다. 문을 나서다가 문틀에 손을 짚고 잠깐 뒤를 돌아보았지요. 낭자는 이미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손을 꽉 쥔 채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달싹이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봉은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봄 저녁 공기가 서늘하게 얼굴을 감쌌지요. 수봉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물고 계신 행랑채 쪽에서 귀덕의 조용한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살아야 했습니다. 대감도 어머니도 수봉 자신도. 수봉은 손 안에 남은 흑칠골을 천으로 다시 싸서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봉은 아침 저녁으로 병상을 찾아 흑칠골을 올렸습니다. 매번 입안에 머금어 체온으로 녹이고 한 방울씩 대감의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지요. 낭자는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꽉 쥐고 기도하듯 앉아 있었으나 이튿날부터는 아버지의 이마에 올린 수건을 갈아주며 함께 움직였지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이 병상 곁에서 주고받는 눈빛에는 이미 일종의 호흡이 생겨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봄 아침이라 창호지 문으로 들어오는 볕이 며칠 전보다 한결 환해져 있었지요. 수봉이 평소보다 조금 미른 시각에 병상을 찾았을 때 낭자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새 곁을 지켰는지 눈 아래가 내려앉아 있었으나 눈빛은 또렷했지요. 수봉이 흑칠골을 입에 머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감의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떨리더니 이내 천천히 위로 열렸지요. 초점이 잡히는데 잠깐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감의 시선이 천장을 향해 있다가 낭자에게로, 그 다음 수봉에게로 옮겨갔지요. 그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목구멍이 시원하구나. 낭자의 어깨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굳게 버티고 있던 것이 그 한마디에 모두 풀어지는 것 같았지요. 입술을 깨물며 눈을 내리깔았으나 이미 눈가에 번지는 것을 감추기에는 늦었습니다. 대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원한 약을 누가 가져왔느냐? 낭자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답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있사옵니다. 수봉이 고개를 숙여 저를 올렸습니다. 대감이 수봉을 천천히 바라보았지요. 한 달이 넘도록 길을 걸어온 사내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벼텟하고 야윈 얼굴이었으나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대감이 가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짧은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가 병상 안을 가득 채웠지요. 수봉이 고개를 든 순간 낭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낭자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였지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고개를 한 번씩 끄덕이는 것으로 긴 시간 동안 함께 버텨온 것에 대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말로 맺지 않은 그 순간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온전한 첫 번째 인사였지요. 대감은 그날 오후에 처음으로 죽 한 그릇을 반쯤 비웠습니다. 대감이 기력을 되찾는 데는 보름이 더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조금씩 넘기더니 닷새째부터는 진지를 반 그릇씩 드셨지요. 열흘이 지나자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흑칠고는 그 보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올려졌지요.
수봉은 흙칠고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양 저작거리에서 칡뿌리를 구해 밤마다 구중구포를 이어나갔습니다. 대감이 처음으로 사랑채 마루에 나와 볕을 쬐 수 있게 된 날, 수봉을 직접 불렀습니다. 앉거라. 수봉이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 덕에 살았다. 내 이 은혜를 어찌 갚겠느냐. 원하는 것을 말하여라. 수봉은 잠깐 침묵하였습니다. 마루 아래 마당에는 봄볕이 가득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지요. 대감마님, 소인이 한 가지 청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하여라. 소인이 10년을 섬긴 조 대감이 있습니다. 그 댁에서 소인은 15부터 25까지 뼈를 갈아 일하였으나 10년 치 세경을 하루아침에 강제로 빼앗기고 어머니와 함께 문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이유인즉 조 대감 아들이 노름으로 탕진한 빚을 소인의 품삯으로 메운다 함이었지요.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하소연할 힘도 없어 이 한양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대감마님의 힘을 빌려 이 억울함을 고하고 싶습니다. 이 판서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머슴의 품삯을 강제로 빼앗고 내쫓았다고. 예. 그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조시성을 가진 전직 관리로 소인이 살던 고을에서 행세께나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대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낭자를 불렀습니다. 낭자가 마루로 나오자 대감이 말했지요. 사헌부에 전가를 넣어라. 내 이름으로 탄핵을 청하고 형조에도 공문을 올리도록 하여라. 낭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두툼한 장부였습니다. 낭자가 대감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아를 것이 있습니다. 대감이 눈짓으로 말을 이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반년치 약재 장부입니다. 소녀가 오래전부터 이상히 여겨 따로 보관해 온 것이지요. 대감이 장부를 받아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 내려가는 사이 대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기 적힌 약재들이 실제로 쓰였단 말이냐?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직접 약재 보관함을 살펴보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 중 절반 이상이 실물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값만 올려 장부에 올리고 그 차액을 착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들더니 이내 불같은 기색이 올라왔습니다. 변 씨를 당장 불러오너라. 변 주치의가 불려왔습니다. 사랑채 마당에 무릎을 꿇린 채 대감과 마주한 변 주치의는 장부를 들이미는 순간 이미 얼굴이 흙빛이 되어 있었지요. 대감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변 주치의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잘못하였습니다. 고의로 병을 키운 것이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인이 병세를 낫게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오나 일부러 키운 것은 아니었사옵니다. 다만 병이 낫지 않으면서도 약재를 계속 들여오는 과정에서 차액을 떼어낸 것은 사실이옵니다. 병을 고의로 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더 귀한 약재를 들여 사복을 채워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요. 대감이 의식을 잃어가는 동안 변 주치의의 주머니는 두둑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감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당장 파직하고 형조에 넘기거라. 착복한 재물은 몇 대로 변상토록 하고 다시는 의원 노릇을 못하도록 하여라. 낭자가 고개를 숙이며 분부를 받들었습니다. 변 주치의가 하인들에게 잡혀 마당을 끌려나갔습니다. 수봉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지요.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오래된 피로 같은 것이 몸 안에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형조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판서 대감의 이름으로 공문이 올라가자
조 대감이 있는 고을까지 형조의 관원이 내려갔지요. 수봉의 진술서가 작성되었고 조 대감 댁에서 함께 일하던 하인들의 증언이 더해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조 대감이 수봉의 품삯을 갈취한 것 외에도 고을 세금을 수년간 횡령해 온 죄까지 함께 드러났지요. 한 겹을 들추면 두 겹이 나오고 두 겹을 들추면 세 겹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쌓아올린 죄의 탑이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지는 형국이었습니다. 조 대감이 포박되어 한양으로 올라오던 날, 수봉은 그 소식을 행랑채에서 들었습니다. 딱히 달려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그 소식을 가만히 들었지요. 고발이 마무리되고 대감이 자리를 파한 뒤였습니다. 수봉이 행랑채로 돌아가려 하는데 낭자가 사랑채 마당 한켠에서 수봉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수봉이 멈추어 돌아보았습니다. 낭자는 대뜸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소매 안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내어 두 손으로 내밀었지요. 이것은 한양에서 침술로 이름난 치미의 이름과 사는 곳을 적어둔 것입니다. 어머님 눈을 보이기에 이분이 가장 낫다 하기에 미리 수소문해 두었습니다. 수봉이 두 손으로 쪽지를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지요. 손 안에 쪽지의 먹으로 또렷이 적힌 이름이 보였습니다. 낭자가 언제 이것을 준비해 두었는지 수봉은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낭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약을 가르쳐 준 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수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지내신 분이었습니다. 낭떠러지 밑에서 며칠을 버티고 계셨는데 어쩌다 발견하여 폐가에서 보름을 간병하였지요. 그 보름 사이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낭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중얼거렸지요. 그 어른도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셨겠군요. 수봉은 답을 못했습니다. 그 말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았지만 선뜻 받아내기가 어려웠지요. 낭자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둘의 첫 번째 온전한 대화였습니다. 말이 끊어진 자리에 봄바람이 지나갔고 마당 한켠에 심어진 매화나무가 마지막 꽃을 떨구었습니다. 수봉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낭자는 그 자리에 서서 수봉이 행랑채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형조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고발이 올라간 지 보름 남짓 지난 뒤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날, 수봉은 이 판서 대감댁 사랑채 한켠에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낭자가 사람을 보내어 알려주었지요. 조 대감에게는 곤장 80대와 함께 변방 유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횡령한 세금은 모두 환수되었고 수봉의 품삯은 10배의 배상으로 돌려받게 되었지요. 변 주치에게는 착복한 재물의 5배를 변상하고 의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봉은 판결 내용을 듣는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 안에 무언가 쥐고 있었지요. 처음 집신 밑창이 끊어졌던 날, 고갯마루에서 주워 보따리에 넣어두었던 낡은 집신 조각이었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달아빠진 것, 한양까지 오는 첫날의 것이었지요. 수봉은 그것을 손 안에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15살 봄이 지나갔고 25살 봄이 왔습니다. 그 사이 10년이 그 낡은 집신 조각 안에 담겨 있었지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와야 할 눈물이 이미 고갯길에서 굶주린 밤에서 대문 앞이 속에서 다 빠져나간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사랑채 마루에서 낭자가 수봉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몸종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였지요. 마루 끝에 앉아 수봉을 마주하며 낭자가 보따리 쪽으로 눈길을 주었습니다. 보따리는 수봉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집신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 보따리를 낭자가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손을 뻗어 가장 낡은 집신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밑창이 완전히 닳아 형체만 남은 것이었지요.
볏짚이 다 헤어지고 얼거맨 끝만 간신히 남아 있었습니다. 낭자가 물었습니다. 이것도 버리지 않고 가져오셨군요. 수봉이 짧게 답했습니다.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낭자는 그 낡은 집신 조각을 손 안에서 한 번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웃었지요. 소리가 나지 않는 웃음이었으나 눈이 먼저 웃었습니다. 말로 맺지 않았으나 이 짧은 대화가 둘 사이의 인연을 가장 또렷하게 확인하는 순간이었지요. 한쪽은 버릴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지고 온 사내였고, 한쪽은 그 모든 것의 무게를 한눈에 알아본 낭자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낭자가 집신 조각을 다시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치료는 제가 말씀드린 치미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이미 제가 따로 전가를 넣어 두었습니다. 수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낭자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지요. 마루 끝에서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수봉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낭자의 옥색 저고리 위에 내려앉았다가 사라졌지요. 수봉은 손 안에 낡은 집신 조각을 다시 한 번 꼭 쥐었습니다. 이 판서 대감이 포상을 내린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쌀 100가만이었습니다. 소달구지 여러 대에 나누어 실려 대감댁 앞마당에 줄을 이었지요. 수봉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제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사람에게 쌀 100가만이는 꿈속에서도 본 적 없는 것이었지요. 수봉은 그 가운데 일부를 즉시 어머니 치료에 쓰기로 했습니다. 낭자가 전가를 넣어 두었다. 한치미가 이튿날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치미라 하였는데 나이는 50을 넘겼고 눈매가 조용하고 손이 안정적인 사람이었지요. 귀덕의 눈을 살피는데 한 시즌이 걸렸습니다. 이리저리 살피고 맥을 짚고 몇 가지를 물어본 치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병입니다. 완전히 밝아지기를 바라시면 그것은 소인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꾸준히 침을 놓고 탕약을 쓰면 어느 정도 호전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봉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석 달에서 반년은 보아야 하겠지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미가 열흘에 한 번씩 왔고 탕약은 날마다 다려졌지요. 귀덕은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뒤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가 희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하였지요. 환한 쪽과 그늘진 쪽이 구분된다 하였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귀덕이 수봉을 불렀습니다. 수봉아, 이리 와 보거라. 수봉이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귀덕이 흐릿한 눈을 들어 아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초점이 완전히 맞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귀덕의 손이 아들의 얼굴을 향해 뻗었고 손끝이 아들의 뺨에 닿기 전에 먼저 눈이 그 윤곽을 더듬었습니다. 보이느냐? 한참을 말이 없던 귀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흐릿하다. 다만 네가 거기 있다는 것은 안다. 수봉은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완전히 밝아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거기 있다는 것을 안다는 그 한마디가 15살부터 이어온 긴 기다림의 끝에 놓인 것이었으니까요. 귀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지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수봉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손을 쥔 손에 힘을 더 주었지요. 등이 흔들렸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달구지 행렬의 끄트머리에 낭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봉과 어머니가 행랑채 안에서 나누는 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다가 수봉이 나왔을 때 낭자의 눈이 그와 마주쳤지요. 낭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봉도 다가가지 않았지요. 다만 마당 이편에서 저편으로
긴 눈빛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말로 맺지 않은 인연이란 그 여운이 말로 맺은 것보다 더 오래 남는 법이었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소달구지에 태우고 짐을 챙긴 수봉은 대감댁 대문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소슬대문이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지요. 처음 이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빗속에서 집신을 삼으며 버티던 밤도, 대문 안에서 울려 퍼지던 어머니의 통곡도, 그 모든 것이 저 대문 안과 밖에 배어 있었지요. 대문이 서서히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야 할 텐데 수봉의 마음 한구석은 내내 무거웠습니다. 뚜렷한 이유를 댈 수 없는 무거움이었지요. 억울함이 씻겼고 어머니 눈도 나아지고 있었고 쌀배 가마니가 달구지 위에 실려 있었습니다. 바랄 것이 없는 귀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내내 더뎠지요. 고향으로 향하는 큰 길에 접어들어 한참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큰 길 옆 주막 하나를 지나치는데 처마 아래 웅크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낙 하나와 젊은 사내 하나, 그리고 아이 둘이었지요. 차림새가 남루했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픈지 아낙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보채고 있었지요. 수봉이 시선을 거두려는 순간 아낙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기억을 더듬었지요. 조 대감댁 안채 마님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마당을 내려다보던 그 얼굴이 지금은 누더기를 걸치고 처마 아래에 웅크려 있었지요. 옆에 앉은 젊은 사내는 조 서방이었습니다. 수봉에게 침을 뱉던 그 사내가 지금은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수봉은 발을 멈추었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이 올라오는가 하면 그 원망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다른 것이 치밀어 올랐지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조 대감이 지은 죄를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만 알고 지금 춥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요. 죄는 조 대감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처자식은 하루아침에 먹을 것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수봉은 달구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쌀 가마니 하나를 밧줄에서 풀어 어깨에 올렸지요. 무거웠습니다. 발에 힘을 주어 주막 처마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조 마님이 수봉을 알아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조 서방이 고개를 들더니 굳어버렸지요. 수봉은 그 앞에 쌀 가마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나며 땅바닥에 가마니가 닿았지요. 수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으로 밥이나 지어 먹고 죄를 씻으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수봉은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조서방도 조마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봉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구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달구지 위에서 흐릿한 눈을 돌려 아들이 오는 방향을 가늠하고 있었지요. 윤곽을 알아보는 그 눈이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수봉아,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달구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가벼웠지요. 쌀 가마니 하나를 내려놓은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쥐고 있는 손을 펴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가볍게 하는지를 처음으로 알았지요.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 이어졌습니다. 달구지 바퀴 소리가 흙길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렸고 봄볕이 길 위에 가득했습니다. 피 묻은 집신이 백가마니 쌀이 되어 돌아온 것은 아들의 꺾이지 않는 효심과 단 한 번도 남을 밟고 오르지 않은 그 곧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남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남에게 되갚는다면 그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잇는 것입니다. 수봉은 그것을 알았지요.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어머니 등에 얼굴을 묻던 그 시절부터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